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일 안보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루즈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주제가 사회적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권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에게 이 개념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이제 하는 함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오늘날에도 국제 정치를 국가 단위로만 상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이런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권도시는 무엇이고 왜 인권도시를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권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대충 인권도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라는 것 자체가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전략적 위치에 있어요. 국가 내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 외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자이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포용성, 지속 가능성, 성평등, 환경, 접근성, 좋은 거버넌스, 공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인권과 같은 개념들을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인권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역 수준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도시라는 위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되게 좋은 위치이고, 이를 인권도시라는 개념으로 좀 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위치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인권 기준이 그 현지, 도시가 있는 현지에 전이되도록 보장하므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설계하고, 개개인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인권도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권도시는 개인을 중심에 두어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권도시는 도시 자체가 커뮤니티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인권도시입니다라는 선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의 인권도시는 발렌베리 연구소가 있는 이제 스웨덴의 이제 룬드에서부터 시작을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유럽의 초기에 나타났던 인권도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한국의 광주, 스웨덴의 룬드, 오스트리아의 그리츠, 비엔나, 네덜란드의 위트르여트, 미델비르,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은 도시들이 이런 인권도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권도시의 사례들을 보고 이를 살펴봅시다. 일단은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가 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사실 스페인 내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확인하고 이러한 일들을 다시 겪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있었던 많은 차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인권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로사리오는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선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이 일으켰던 폭력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는 영화 두 교황에 보면은 이제 그 지금 현 교황의 아르헨티나 시절 이야기를 다룰 때 있어서 뭐 그 당시 이제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기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에서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이라는 인권 선언이 있었어요. 이 인권 선언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인권 규범이 다시 재정립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선언과 함께 몬트리올이 인권 도시가 되었죠. 이거 미국의 유지는 도시권에서 있어서의 인권,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저항 규범, 그리고 이를 규범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유진이라는 도시가 일을 해보겠다라는 선언의 세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광주인데요. 광주는 사실 앞에서 말한 이제 저기 바르셀로나나 이제 로사리오와 좀 유사한 게 있죠. 5.18이라는 이제 민주화 운동 혹은 5.18 민주화 항쟁이라는 것이 이제 이 기억이 누적이 되면서 광주는 인권 도시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충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여형으로만 언급할 수 있고, 하나는 기억형으로 언급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여형 인권도시의 기원은 유럽의 자유도시에서 기원을 해요. 위트리어트 같은 이제
유럽에서는 실제로 영주들이나 왕들에게 지배되지 않는 이른바 자유도시들이 있었고, 이런 자유도시들에서 이제 어떤 개인의 인권의 보장이나 개인의 어떤 경제적 자유권, 뭐 신체 자유권들이 보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 실제로 이런 기형의 인권 도시는 대부분 인권 선언 및 가치 선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지는 자치도시로서, 요크, 영국의 요크는 권리장전, 비엔나는 비엔나 인권 선언, 뉘른베르크는 이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몬트리올은 아까 말했던 몬트리올 선언, 그리고 스웨덴의 룬드는 앞에서 이런 식의 인권 개념을 가장 세게 언급했던 말렌베리 연구소에서 기원을 했죠. 이와 상반되게 기억형 도시는 좀 달라요. 과거사적 폭력부터 이제 극복이나 혹은 과거사적 폭력을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사리오는 앞에서 말했듯이 비델라 정권,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전,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실제로 있었던 반유대주의 정책들이 이른바 기억형 도시의 기원으로서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권도시 규범 기반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기여형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정체성, 우리가 자유도시라는 혹은 우리 도시의 미래에는 이런 식의 인권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도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인권도시의 규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기억형 도시는 앞에서 했던 과거사의 폭력에 의한 기억과 기억 재생산이 그런 식의 규범 기반이 되었고, 진상규명과 정치적 규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인권도시들의 규범 기반으로서 기억형 도시에 작동을 했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논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전제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네모어와 시킹크의 규범 확산 이론이에요. 국제정치에서 인권과 규범을 다루는 이론 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대중적인 입지를 차지한 이론은 규범 확산 이론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동부의 저 유명한 대학의 두 교수님이 만들어낸 이제 이론으로요. 어떤 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규범이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규범이 출범하여 선도되고 이것이 일정의 인계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를 지나며 확산이 되고, 그리고 전파된 규범이 각각의 국가 혹은 사회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이론은 대단히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제창한 피네모와 시킹크는 이제 이 분야에서는 되게 거장이 되었고, 사실 이 이론은 이제 많은 부분 클래식의 수준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인권도시와 뭔 상관인가? 그리고 이게 규범의 국제정치를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게 기존의 국제정치를 어떻게 흔들 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를 언급하는가? 그걸 지금부터 좀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온 이상 나눈 이야기 중에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의 생각의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든 발생한 폭력은 규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건 반군 혹은 부족군 혹은 국가의 일부에 의한 폭력이건 이러한 폭력은 규범의 필요를 불러오게 돼요. 이는 실제로 한국에서도 4.3과 5.18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행기 이후에 규범에 대한 수요를 그러면 창출한다는 거죠. 즉 규범 확산이 이루어져서 규범의 티핑 포인트의 수준을 낮추고 규범의 내재화의 수요를 폭력은 증진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는 과정, 즉 규범 확산의 수요가 증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규범 선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맞다면 규범에 대한 수요는 규범 선도를 창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앞에서의 설명과 연결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즉 과거의 폭력이 규범 선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인권 도시 중에 과거의 폭력이나 과거사 문제가 인권이 된 기억형 인권 도시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식의 인권 도시는 규범 선도의 역할을 다시 하는지 되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발렌베리 연구소에서 이제 시작하고 재창된 인권 도시라는 개념은 전 세계의 규범이 전파됐고, 여기에 규범 소요가 존재했던 많은 도시들이 인권 도시화 되었어요. 그리고 이는 다시 주변 지역적 차원으로서 다시 인권 도시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의 인권 도시,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인권 도시들은 자기들이 인권 도시 선언에서 우리가 광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실제로 많은 부분 밝히고 있어요. 이는 인권 도시라는 규범적 기념도 다시 재확산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권 도시는 규범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가요? 일단 사례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사례마다 차이는 존재하는데, 그리고 도시의 제도적 역량과 역할 위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인권 문제 확산에 있어서 인권 선언을 하고 인권 구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여형 도시가 기업형 도시보다 좀 더 큽니다. 이는 근데 사실 단순히 도시 유형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기여형 도시들이 도시 네트워크에 많은 부분이 엮여있고 이른바 이게 거버넌스를 좀 더 쉽게 창출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식의 규범 선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 층위보다는 국제 층위에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있다고,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 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인권 규범에 이들이 미치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그 로사리오와 관계된 도시, 바르셀로나와 관계된 도시, 광주와 관계된 도시들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 네트워크가 좀 더 효과가 크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인권 도시 간의 네트워크라는 차원에서 유럽에서 나타나 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인권 도시 확산이 조금 지역별로 다른데요. 북미 같은 경우는 대학이 있는 도시로 주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제 북미에서도 대학들이 그 대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도시에도 있는데 이런 도시들에서 주로 인권 도시 사람들이 나타났고, 아시아에서의 확산은 대부분 과거사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시들이 많고요. 뭐 인도네시아는 뭐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었고, 이제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이제 인도네시아 케이스도 있고, 즉 이러한 도시들이 광주에서 기원을 해서 확산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형 확산도 있는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우리가 인권 도시를 선언을 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실제로 인도적 지원이나 원조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줘요. 이를 보게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확산하는 형태는 실제로 이런 식의 어떤 원조나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에서 인권 도시를 선언하고 이게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국제기구에 다시 자기들의 인권 도시들 간의 역량을 투영해서 대표를 파견하거나 규범을 확산하는 역할들을 보여줘 왔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결국 함의를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권도시의 규범 선도는 사실 국민국가의 규범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국가 안에 그 인권도시가 있다고 해서 그 국민국가로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도시의 규범 선도는 국제적 규범의 확산이 유도가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인권도시의 규범 선도는 인권보다는 인권도시의 규범 확산이라는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도시라는 게 이제 규범을 선도하고 확산을 하는데, 인권도시에 담긴 인권이라기보다는 인권도시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 틀 자체를 확산하는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기여형 도시의 원형에는 역사적 맥락도 분명히 작동을 하지만 도시가 우리가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도시의 욕망, 디자이어가 별개로 작동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게 기업형 도시는 역사적 맥락과 사실은 우리의 도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도시 욕망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치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집단 기억이 생기게 되고, 이런 집단 기억이 결국에는 인권 도시라는 선언으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식의 인권 도시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게 실제로 도시가 국제사회, 국제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